나는 그 여자를 사랑했다. TV를 잘 보지 않는 탓에 그녀가 탤런트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비행기 안에서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방송국 앞에서 기다리고 데이트를 하고 그녀와 결혼을 했다. 하지만 우리의 결혼은 첫날 밤부터 삐그덕거린다. 내가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 그녀가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과거가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1977년 1회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김승옥 작가님의 서울의 달빛 영장은 2024년 현재와는 조금 다른, 지금은 만난 첫날부터 서로에게 끌리면 바로 함께 밤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결혼 전까지는 여자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보수적인 사고방식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시기다. 첫날 밤 아내에게 자신이 첫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지만 자신이 군대에 있을 때 성병에 걸렸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 사실을 고백하면 아내도 자신의 과거를 고백할 줄 알았다. 그러면 될 줄 알았다. 친정집에 가장 노릇을 해야 한다고, 자신은 배우로 성공하고 싶은 생각만 있다는 그녀가 나의 청혼을 승낙하며 했던 말의 의미를 알았어야 했다. 내가 그 여자에게 결혼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어머니와 형님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이었다. 형수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하고 말했다. 결국 나는 그 여자의 친구로 지낼 수밖에 없다고 각오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 사이의 친구란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닫고 이젠 방송국 근처 다방에도 그만 나가야겠다고 생각할 무렵 갑자기 그 여자가 결혼을 승낙했다. 욕심쟁이. 나에 대한 그 여자의 그 말이 나와 결혼할 것을 결심한 이유라는 것이었다. 나는 무슨 뜻인 줄 몰랐다. 나는 나의 그 여자에 대한 전 인격적 사랑을, 완전한 소유욕을 그 여자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웃었다. 다른 남자들이 그 여자의 음부만으로 만족하고 그 여자의 나머지는 그 여자 자신의 소유로 인정해버리는데 비교된 표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 여자가 말하는 친구라는 것이 가방을 든 채 어슬렁어슬렁 방송국 근처 다방으로 가서 차를 시켜놓고 그 여자를 기다리는 동안 남의 웃음거리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 오래전 지인이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다. 그녀에게 남편은 첫 남자였다. 보수적이었던 그녀는 이전에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지만 결혼 전 잠자리를 요청하는 남자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헤어졌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새롭게 만난 지금의 남편과 결혼식 후 떠난 여행에서의 첫 잠자리 후에 남편의 첫마디는 실망스러웠고 치욕적이었으며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너 아직까지 처녀였어? 어떻게 30이 넘은 나이에 아직까지라는 뉘앙스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다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물론 이 상황을 듣고 분노에 차서 지인들이 여성의 남편을 말로 조리돌림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미래의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까봐 스스로를 돌보고 조심했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그거냐 하는 말부터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냐는 등 할 수 있는 비난과 비판은 다 했다고 한다. 아내는 자신이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남편의 말에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서울의 달빛 영장은 이와는 반대의 상황이다. 나의 고백을 들은 아내는 나를 애무해 주는 것으로 나를 용서한다는 뉘앙스를 풍겼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녀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핏덩이를 쏟아서 함께 병원을 가서 그녀가 자연유산이며 인공유산 경험이 많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아내가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말해주기를 빌었다. 하지만 돈을 좋아했던, 친정에 가장 노릇을 했던 그녀를 호스티스 클럽에서 보았을 때
그녀의 과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슬픔을 느낀다. 아내는 드라큘라에게 목덜미를 물린 여자였다. 지방에서 양주업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생이 오랜만에 서울에 온 김에 친했던 몇 명의 친구를 불러 근사하게 한 잔 사겠다고 간 후암동의 어느 은밀한 방에서 캘린더 촬영 때문에 늦겠다고 전화했던 아내가 다른 호스티스들과 함께 들어왔을 때 나는 이제껏 그 여자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세계의 두꺼움을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아내는 말한다. 돈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남자들을 즐겁게 해주니 남자들이 돈을 준다고 말이다. 어쩌면, 아니, 역시 나도 그 남자들 중 하나다. 돈을 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이곳을 오니 말이다. 돈만 있으면 처녀와 잘 수 있다. 아내에게 받을 수 없는 것을 돈으로 처녀에게 위로받을 수 있다. 나 또한 돈으로 위로받고 처녀를 사고 처녀의 하루를 소유한다. 아내는 돈이 좋아서 남자를 즐겁게 해준다.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시대는 변화하지만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이 많다. 자존감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 스스로를 키우고 성장시키면 외부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소유욕이 있고 비교하게 되고 남보다 잘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돈이 있으면서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지 않는 것과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것은 차이가 크다. 내 집이 있으면서 월세를 사는 것과 집이 없어서 월세를 사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 돈 하는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 번 돈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사거나 미래의 기쁨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다. 이혼 후에 나는 수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한다. 아내의 의미를 찾는 것일까? 아내를 이해하고 싶어였을까? 아내에게 아직 미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아내를 이해할 구실을 찾나 보다. 나는 지난 3개월 동안 60명 이상의 여자와 관계했다. 세면이 일과의 하나이듯 성교 역시 일과의 하나였다. 매번 다른 여자라는 사실은 매일 낯선 지방으로 여행하는 것과 흡사했다. 빨리 통과해버리고 싶은 여자가 있었고 며칠이고 머물고 싶은 여자가 있었다. 그렇다. 그것은 여행이었다. 가는 곳마다 고향과 비교해보듯 여자마다 아내와 비교해보곤 했다. 그러나 모두가 고향과 닮았으나 아무데도 고향은 아니듯 모두가 아내를 닮았으나 아내는 아니었다. 실제로 며칠이고 머물고 싶어 붙잡은 여자도 마침내는 비용만 축낼 뿐 어느 순간에선가 역시 타향이라는 깨달음만 안겨주는 것이었다. 나의 타향을 자기의 고향으로 가진 사람들이 있듯 나에겐 타인인 그 여자들을 고향으로 갖고 있는 남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몇 개의 마을을 지나치는 동안 배치가 다르고 꿈이 다르고 규모가 다를 뿐 결국 모든 곳이 집과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또 뻔해서 들어가기도 싫은 여행자에게는 여행의 시작에 느꼈던 기대와 흥분도 이내 잃어버리고 지저분하나마 익숙한 고향거리에 대한 향수만 짙어갈 뿐이었다. 마침내 향수의 고통으로서 허전한 여행자는 아무리 잘 꾸민 도시에서도 지저분한 고향의 모습과 닮은 구석을 발견했을 때만 우두커니 발길을 멈춘다. 마을마다 역사가 다르듯 살아온 얘기가 다르고 마을마다 주민이 다르듯 사소하나 친밀한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따로 갖고 있는 그 모든 여자들과 나의 아내가 공통되는 것은 오직 음부뿐이었다. 나는 나만의 아내가 갖고 싶었다. 아내는 가난한 친정집을 도와주기 위해서 매음 행위를 했으니 이는 무시하려 한다. 하지만 결혼 첫날 밤부터
그녀는 내 옆에 있지 않았다는 믿음은 왜 생긴 것일까? 그것은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의 과거를 버리지 않고 나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여자의 과거까지 소유하고 싶은 남자이기 때문이다. 밤의 파도 위에서 만난 수많은 여자들에게 나는 그 여자들이 최초의 처녀를 상실했을 때의 사정을, 상대 남자를, 때와 장소를, 그 일이 그 여자에게 끼친 영향 등을 묻곤 했다. 그리고 망설이면서 또는 거리낌 없이 그 여자들이 묻는 대로 자세히 얘기를 할 때 나는 과연 그 여자들이 과거를 짊어지고 나한테 왔다는 느낌이 들었던가.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그 여자들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과거를 향해 떠나버리는 것을 보지 않았던가. 그 여자의 과거는 내 손에 잡았지만 그 여자 자신은 내 손에서 빠져나가 버리곤 하지 않았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물체의 세계와 과거마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인가? 아무래도 그것은 내 소유욕을 유발시키는 과거가 아내에게 없었어야 했고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돈이면 다 하는 그녀에게 돈으로 그녀를 사고 싶었던 것일까? 레코드 고급 승용차를 사서 위자료를 주기 위해 그녀에게 간 것은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다.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그녀에게 나를 보이고 싶은 마음일 거다. 그녀에게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가 든 통장을 건넨다. 이건 뇌물이다. 앞으로 다시 잘 해보자는 뇌물이다. 아내가 아닌 다른 관계로 잘 해보자는 뇌물일까? 그렇다면 잔인하다. 나는 그녀에게 통장을 건네면서 묻는다. 가끔 당신의 아파트로 놀러가도 되냐고.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거리며 나를 응시하다가 코피를 쏟는다. 나는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네주려 손을 내밀자 그녀는 자신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소리친다. 손대지 말아요. 방송국의 대사처럼 그것은 평범한 일상의 음색이 아니었다. 잠깐 고개를 젖히고 있어. 나는 약솜을 사기 위해 주차장 건너편에 있는 약방으로 달려갔다. 그 여자를 위해서 어디론가 마냥 달리고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달리고 있는 몸에 썩은 감정들이 달라붙을 자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약솜을 사가지고 왔을 때 그 여자는 없었다. 찢어진 통장의 조기 조각들만 마음에 쓰라린 파편으로서 땅바닥에 널려져 있었다. 나 역시 그 여자와의 완전 무결한 매별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증오의 고통도 함께 찢겨져 버린 것이다. 그녀는 비참함을 느꼈을 것이다. 한때 부부로 살았던 남자에게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가끔 놀러가도 되냐는 질문을 받는 것은 전 남편으로서의 방문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 남편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돈으로 자신을 얻으려는 사람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그의 손길을 뿌리쳤던 것이고 그가 준 위자료를 받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었을까?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기보다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아닐까? 아내가 함께했던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 자신도 그들과 다를 것 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모르는 것일까? 오늘도 저와 함께했던 시간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